제 이름은 데이비드 무알라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리 꿈을 꾸는 것에 정말 지쳐 있었어요. 40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루사카에 있는 제 사무실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벽에 똑같이 바래진 설계도들이 붙어 있었어요. 노란 종이에 파란 선들이 그어져 있었죠. 잠비아와 보츠와나를 잠베지 강 너머로 연결하는 다리 설계도였습니다. 이제 그 종이들 가장자리는 낡은 나무집처럼 갈색으로 변해서 구부러져 있었어요. 아침 커피를 따르며 창문 너머 잠베지 강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카중굴라 나룻배 선착장이 눈에 그려지고 있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위험한 낡은 나룻배에 트럭을 싣고 있을 거예요. 아마 나룻배가 또 고장나면 상할 신선한 채소를 실은 농부일 수도 있고요. 아픈 아이를 강 건너편 병원으로 데려가는 어머니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저처럼 강을 건너다가 물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사업가일 수도 있겠죠. 그 나룻배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었어요. 저도 여러 번 직접 봤거든요. 트럭들이 너무 무겁게 실려서 나룻배가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어요. 물이 가장자리로 넘쳐들고 있었고요. 운전사들은 강 건너편에 도착했을 때 엔진이 켜지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나룻배 엔진이 강 한복판에서 멈춰버려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냥 둥둥 떠다니며 앉아 있어야 했어요.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도움을 기다리면서 말이에요. 이 강 건널목에는 네 나라가 만나고 있었습니다. 잠비아,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모든 게 다른 생각을 가진 4개의 정부가 있었어요. 40년 동안 우리는 이 다리 건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에 대한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아무 의미 없는 서류들에 사인하고 있었고요. 다음 달이면 모두가 잊어버릴 약속들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리 건설업체들에게 안 돼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제가 원했던 일은 아니었지만 제가 맡게 된 일이었거든요. 몇 년마다 새로운 회사들이 큰 웃음과 더 큰 약속을 가지고 찾아오고 있었어요. 영국이나 미국, 중국에서 와서 사진과 숫자들로 가득한 두꺼운 파일들을 들고 오고 있었습니다. 비싼 정장을 입고 최고급 호텔에 머물고 있었어요. 정부 장관들과 악수하며 나라들 사이의 우정에 대한 연설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떠나갔어요. 항상 떠나가더라고요. 영국 회사들이 제일 먼저 왔었어요. 제가 아직 젊어서 모든 걸 믿고 있던 때였죠. 그들은 전 세계의 다리를 지은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우리 다리가 어떤 모습일지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3년 안에 완성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었어요. 그게 25년 전 일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미국 회사들이 왔어요. 컴퓨터와 레이저 측정기, 유명한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엔지니어들을 데리고 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다리가 아프리카에서 가장 현대적인 다리가 될 거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아이들에게 번영을 가져다 줄 거라고 하고 있었죠.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우리 식당과 호텔에서 돈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무실이 비어 있었고 전화도 끊어져 있었어요. 중국 회사들은 나중에 왔었는데 누구보다 빠르고 싸게 다리를 지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었어요. 자기들 일꾼과 자기들 시멘트까지 가져왔었거든요. 강 양쪽에서 기초 공사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2년 내내 저는 정말로 다리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렸어요. 그들의 시멘트가 모래처럼 씻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땅의 성질이 너무 어렵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 날씨가 너무 예측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었죠.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었지만 결국 의미하는 건 작별 인사였어요. 실패할 때마다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에 질문을 담고 말이에요. 정부 장관들은 뭐가 잘못됐는지 설명해 달라고 하고 있었어요. 신문 기자들은 다음 회사는 언제 올 거냐고 묻고 있었고요. 나룻배 일꾼들은 내년에도 일자리가 있을 거냐고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의미 없는 대답을 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어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아직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고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 자신은 믿지 않으면서도 희망을 살려두는 법을 배웠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변하고 있었어요. 프로젝트가 실패할 때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굳어지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치 심장 주위로 시멘트가 굳어가는 것 같았어요. 새로운 회사들이 전화할 때 더 이상 신나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들의 제안서를 꼼꼼히 읽지도 않게 되었고요. 똑같은 질문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인가요? 우리가 왜 당신들을 믿어야 하나요? 약속하고 실패한 다른 모든 사람들과 뭐가 다른가요? 제 아내가 제일 먼저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어요. 제가 일에 대해 말하는 방식이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화가 난 채로 집에 오는 일이 많아졌다고 했어요. 언젠가 지을 다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맞는 말이었어요. 제 아이들은 아빠가 다리 건설업체들에 대해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며 자라고 있었어요.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 때는 강에서 멈추는 도로를 만들고 있었어요. 우리 동네 그림을 그릴 때는 다리를 절대 그려 넣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빠한테서 어떤 꿈들은 너무 커서 이뤄질 수 없다는 걸 배우고 있었어요. 저는 실망의 수호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실패한 약속들의 관리인이 되어 있었어요. 처음 엔지니어가 되었을 때 원했던 일은 아니었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거든요. 누군가는 우리가 배신당했던 모든 순간들을 기억해야 했어요. 누군가는 어려운 질문들을 해야 했고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예스라고 하고 싶어 할 때 노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3월의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제 비서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때와 달리 얇은 파일을 들고 있었어요. 아래층에 한국 회사가 와 있는데 다리 건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벽에 걸린 바래진 설계도들을 바라봤어요. 식어버린 커피를 바라봤고요. 사무실 주변 파일 캐비닛에 쌓여있는 40년간의 실망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웃기 시작했어요. 모든 게 바뀐 그날은 다른 날과 똑같이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새벽 3시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잠들지 못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발표하는 날이었거든요. 새 회사가 우리 다리 프로젝트 최종 입찰에 올라와 있었어요. 40년간의 실망을 겪은 후 저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법을 배워 있었습니다. 정부 회의실에 팔짱을 끼고 마음을 닫은 채 앉아 있었어요. 새로운 말로 포장된 똑같은 옛날 약속들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죠. 일본 팀이 먼저 시작했어요. 똑같은 어두운 정장을 입고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열 때마다 딸깍 소리가 나고 있었어요. 그들의 발표는 아름다운 기계 같았어요. 모든 슬라이드가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었고 모든 숫자가 소수점 아래까지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지은 다리 사진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높고 튼튼하고 인상적인 다리들이었습니다. 영원히 버틸 것 같아 보이는 다리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 얼굴을 보니 따뜻함이 없었어요. 우리 다리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교과서를 읽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강을 그냥 넘어야 할 장애물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 사람들을 그냥 만족시켜야 할 또 다른 고객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다리는 훌륭할 거라고 약속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상상해 본 적도 없는 많은 돈이 들 거라고 하고 있었어요. 다음은 중국 대표단이었어요. 회의실 앞을 차트와 그래프, 화려한 사진들로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들 대표는 얼마나 빨리 일할 수 있는지, 얼마나 싸게 지을 수 있는지, 아프리카 전역에 얼마나 많은 다리를 지었는지에 대해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6개월이면 된다고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나쁘면 8개월일 수도 있다고 했어요. 다른 누구보다 절반 가격으로 말이에요. 저는 이런 약속들을 전에 들어봤었어요. 싼 가격이 종종 싼 재료를 의미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빠른 공사가 종종 너무 늦게 알아차릴 구석진 곳의 수작업을 의미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기적을 약속했던 회사들이 아침 안개보다 빨리 사라진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팀이 일어났어요. 내 명뿐이었고 다른 사람들과 달라 보였어요. 그들의 대표는 짧은 검은 머리와 친절한 눈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비싼 정장 대신 간단한 파란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우리 위원회에게 웃을 때 그게 진짜 같았어요. 거울 앞에서 연습한 것 같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대우건설 수석 엔지니어 박민정이라고 소개했어요. 그리고 제가 의자에서 똑바로 앉게 만든 말을 했습니다. 무알라 씨, 저희는 당신들을 위해 다리를 지으러 온 게 아닙니다. 당신들과 함께 짓기 위해 왔어요. 함께. 위에서가 아니라. 함께. 첫 번째 슬라이드를 클릭했는데 어떤 발표에서도 본 적 없는 걸 봤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아프리카 일꾼들과 나란히 일하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손이 더러워져 있었고 옷이 먼지투성이었어요. 뜨거운 태양 아래서 얼굴에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상사와 하인이 아니라 동료처럼 보였어요. 박민정 씨는 자신의 회사가 남아프리카에서 완성한 다른 프로젝트들 사진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평범한 완성 전후 사진들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현지 일꾼들에게 중장비 사용법을 가르치고 있는 사진들이었어요. 아프리카와 한국 가족들이 함께 밥을 먹고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양쪽 나라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축구를 하며 놀고 있는 사진들이었어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젊은 엔지니어들에게 가장 현대적인 다리 건설 기술을 가르쳐주겠다고 했어요. 다리가 완성된 후 30년 동안 유지 보수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약속도 하고 있었습니다. 현지 업체들과 현지 일꾼들과의 협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건 그녀가 약속하지 않은 것들이었어요. 모든 게 쉬울 거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없을 거라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다리가 가장 싸거나 가장 빨리 지어질 거라고 약속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더 소중한 걸 약속했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문제는 항상 생기죠. 우리와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리가 완성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이해하게 될 거라고 약속했어요. 이건 우리 땅에 지어진 그들의 다리가 아니라 그들의 도움으로 지어진 우리의 다리가 될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할아버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우리 마을을 강 건너편 다른 마을들과 연결했던 옛날 무역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곤 했습니다. 서로 다른 부족 사람들이 강 건널목에서 만나서 음식과 이야기, 지식을 나누던 모습을 그려주셨어요. 건널목은 단순히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것만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서로 다른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곳이라고 하셨어요. 40년 동안 저는 우리 다리 프로젝트를 해결해야 할 문제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메워야 할 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없애야 할 장벽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박민정 씨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 다리가 훨씬 더 중요한 뭔가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과 서로 다른 생각들이 만나는 곳이 될 수 있었어요. 그냥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일할 때 우리가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이 될 수 있었습니다. 6개월 후 공사가 시작되었을 때 저는 새로운 눈으로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큰 행사와 거창한 약속들로 시작하는 건설 프로젝트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보통 문제의 첫 징조는 외국 엔지니어들이 서로 탓하기 시작하고 계약 조건 변경을 요구하기 시작할 때였어요. 하지만 우리 프로젝트가 첫 번째 큰 문제에 부딪혔을 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지하 암석층이 나타났거든요. 한국 팀의 반응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누구 탓인지 토론하는 회의를 열지 않았어요. 더 많은 돈이나 시간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서울에서 지질학 전문가들을 불러와서 밤새워 해결책을 찾고 있었어요. 계절적 홍수가 일찍 와서 몇 달간의 작업을 씻어버릴 위험이 있었을 때 저는 패닉 상태를 볼 거라고 예상했어요. 하지만 대신 한국과 잠비아 일꾼들이 비 속에서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장비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있었어요. 임시 방벽을 쌓고 있었고요. 함께 만든 것들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환경 시위대들도 저에게 뭔가를 가르쳐줬어요. 처음에는 그들을 장애물로 봤었습니다. 우리가 이 다리를 얼마나 절실히 필요로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팀은 그들의 걱정을 인내심과 존중심을 가지고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물고기 번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건설 방법을 바꿨어요. 제거해야 했던 나무들을 대신할 새 나무들을 심었습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을 동료로 만들고 있었어요. 이 모든 걸 지켜보면서 수십 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뭔가를 느꼈어요. 차가운 재 밑에서 잠자고 있던 작은 불꽃처럼 가슴 속에서 희망이 자라나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 다리가 정말로 지어질 수도 있다고 믿기 시작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제대로 지어질 거라고 믿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폭풍은 경고 없이 찾아왔어요. 공사 2년차 때였는데 마치 화난 거인이 땅을 흔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많은 우기를 겪어봤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어요.
일기예보에서는 5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대홍수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늙은 분들이 속삭이듯 이야기하는 그런 재앙이었어요. 모든 걸 파괴하고 지나가서 사람들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그런 재앙 말이에요.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 잠베지 강물이 사람들 기억보다 높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물이 갈색으로 변해서 화가 난 것처럼 보였어요. 나무들과 집 조각들, 길을 막는 모든 것들을 떠내려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창문에서 보니 공사장이 거센 물 아래로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몇 달간의 작업, 시멘트 기초, 철골 지지대, 정밀한 측정들. 모든 게 홍수 밑으로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새벽 3시에 낡은 트럭을 타고 강둑으로 갔습니다. 앞유리에 비가 너무 세게 내려서 길을 거의 볼 수 없었어요. 공사장이 비어있고 버려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호텔에서 안전하게 있으면서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피해를 살펴보고 아마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건 모든 걸 바꿔놓은 광경이었어요. 비와 어둠 속에서 공사장 근처에 움직이는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손전등과 작업등들이 폭풍을 뚫고 작은 별들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가까이 가보니 노란 비옷을 입은 사람들이 홍수 속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과 잠비아 일꾼들이 나란히 위험한 물살에 허리까지 잠긴 채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구하려고 싸우고 있었어요. 박민정 씨도 거기 있었습니다. 큰 비옷 속에서 작은 몸집이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비싼 장비들을 높은 곳으로 옮기는 작업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뼛속까지 젖어 있었고 머리카락이 머리에 달라붙어 있었지만 멈추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옆에서는 우리 현장 감독 존슨이 무거운 도구들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튼튼한 팔로 한국 크레인 기사와 함께 기계를 위험에서 빼내고 있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그냥 동료가 아니었어요. 한국 사람과 잠비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폭풍에 맞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의 손으로 함께 만든 무언가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비 속에 서서 이 광경을 바라보는데 가슴 속에서 뭔가가 갈라지는 걸 느꼈어요. 40년 동안 저는 사람들에게서 최악을 예상함으로써 실망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왔습니다. 외국 회사들을 원하는 걸 가져가고 일이 어려워지면 떠나는 외부인들로 보도록 훈련시켜왔어요. 하지만 여기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떠나는 것이 똑똑한 사업적 결정이었을 때, 이 한국 엔지니어들은 우리의 공동 프로젝트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들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짓고 있는 것을 진심으로 아꼈기 때문에 홍수와 싸우고 있었어요. 폭풍이 마침내 지나가고 강물이 평소 크기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피해를 살펴보려고 모였습니다. 일부 장비는 잃어버렸어요. 일부 시멘트는 씻겨 내려갔습니다. 일부 철골 빔들은 휘어져서 교체해야 했어요. 모든 걸 수리하는 데 추가 비용과 시간이 들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잠비아 팀이 함께 정리하고 재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경력 전체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걸 느꼈어요. 절대적인 확신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기술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물론 한국의 기술 실력도 뛰어났지만 사람들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이 동료들은 가장 최악의 시험에서 자신들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일주일 안에 작업이 재개되었어요. 한국 회사는 우리에게 추가 비용을 요구하지 않고 교체 자재들을 공수해왔습니다. 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추가 엔지니어들을 데려왔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처음부터 저를 감동시켰던 그 참을성 있고 의지가 굳은 태도를 그대로 가져왔다는 거였습니다. 다리는 완성하는 데 3년이 걸렸어요. 원래 계획했던 2년이 아니라 말이에요. 하지만 모든 지연은 정직하게 설명되었습니다. 모든 문제는 투명하게 해결되었어요. 모든 결정은 함께 내려졌습니다. 한국의 전문 지식과 잠비아의 현지 지식이 결합되어서 어느 한쪽만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었을 뭔가를 만들어냈어요. 다리를 개통한 날은 제 직업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날이었습니다. 매끄러운 아스팔트 표면에 서서 수십 년 동안 장벽이었던 잠베지 강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낡은 나룻배가 하류에서 여전히 보였습니다. 이제는 녹슬고 버려진 채로 예전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처럼 있었어요.
제 위로는 다리가 튼튼하고 깨끗하게 보츠와나 쪽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케이블들이 오후 햇살에 빛나고 있었어요. 첫 번째 트럭 행렬이 12분 만에 건넜어요. 나룻배가 작동할 때는 반나절이 걸렸던 거리를, 고장 났을 때는 며칠이 걸렸던 거리를 12분 만에 말이에요. 잠비아 채소들이 보츠와나 시장으로 향하는 걸 봤습니다. 보츠와나 광물들이 나미비아 항구로 향하는 걸 봤어요. 가족들이 몇 달 동안 보지 못했던 친척들을 만나러 쉽게 건너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이익보다, 시간 절약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다리가 무엇을 상징하는지였어요. 서로 다른 민족들이 평등하게 함께 일할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존중과 인내가 의심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증거였어요. 올바른 종류의 협력 관계가 불가능한 꿈을 구체적인 현실로 바꿀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제 은퇴를 준비하면서 아침마다 이 이야기를 쓰며 보내고 있어요. 단순히 성공적인 엔지니어링의 기록으로서가 아니라 앞으로 몇 년 안에 자신들만의 불가능한 프로젝트에 직면하게 될 젊은 아프리카 지도자들을 위한 교훈으로 말이에요. 그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발전이라는 건 다른 사람들의 동기를 의심하면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진정한 발전은 당신을 평등하게 대하는 동료들을 찾았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위험과 보상을 함께 나누는 동료들.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는 대신 폭풍이 와도 곁에 머무르는 동료들을 찾았을 때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저에게 가르쳐준 건 다리를 짓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술적 어려움이나 정치적 복잡함, 재정적 장애물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다리를 짓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강 양쪽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먼저 쌓는 거였습니다. 어린 소년이었을 때 저는 잠베지 강 위의 다리를 꿈꾸곤 했어요. 어른이 되어서는 그런 꿈이 이뤄질 수 있다는 믿음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운이 좋으면 꿈이 지연으로 인해 파괴되는 게 아니라는 걸 일깨워주는 올바른 동료들이 나타나요. 그냥 현실이 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걸 말이에요. 이제 매일 아침 출근길에 우리 다리를 건너갑니다. 매일 아침 그 끔찍한 폭풍 동안 배운 교훈을 기억해요. 가장 튼튼한 기초는 시멘트와 철강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신뢰와 협력 관계, 그리고 홍수가 와도 함께 서 있으려는 사람들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이것이 제가 경력을 마무리하면서 품고 있는 지혜입니다. 이것이 다음 세대 다리 건설자들을 위해 남기고 싶은 이야기예요. 강 위에 구조물을 짓든 마음과 마음 사이에 연결고리를 만들든 상관없이 말이에요. 어떤 다리들은 돌과 금속으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다리들은 따로 일하는 대신 함께 일하기로 선택한 사람들 사이의 이해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